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문을 열겠습니다. 경제가 심상치 않습니다. 자, 누구라도 지금 경제 기상청 역할을 해야 하는데요. 자, 정부 정책의 대비, 기업과 시장의 준비, 또 가계와 개인의 노력이 모두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오늘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이 방한을 했죠. 최근 북한 미사일, 또 한미일 연합훈련 등 이 동맹의 안보 관련 논의들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 해외 순방에서 한미 간 대화에서 좀 미흡했던 부분 보완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자, 어제는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 외교 참사의 책임을 묻겠다 경고했고, 오늘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이 상정될 것인가 처리될 것인가, 국회가 지금 대치 국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오전에는요,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또 대표연설에 나섰고요. 자, 민주당을 향해서 망국적 입법 독재를 하고 있다 맹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르면 다음 주에 가처분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9월이 이틀 남았습니다. 정치권 정쟁은 이제 이번 주로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올해가 석 달 남았거든요. 자, 10월부터는 좀 새롭게 국정감사 본연의 임무와 역할, 이 민생을 짊어지고 책임지는 정치 기대해도 좋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안철수 의원이 나옵니다. 자,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2부 10분 인터뷰, 당대표 출마 의지를 밝힌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이어서 각설하고 시즌2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한 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 디저트송 신청 매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다. 그러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요, 치킨 쿠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자, 오늘도 오창석 시사평론가,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한입뉴스를 위해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 네. 오늘 또 도스태핑에서 한마디 남긴 것이 꽤 화제가 되고 있던데 어떤 메시지를 냈나요? 네, 지금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네. 이게 지금 뜨거운 감자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예. 오늘 처리가 되느냐 마느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윤 대통령이 오늘 출근길에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민주당이 박진 해임 건의안을 상정할 예정인데 거부하면 여야 협치가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이렇게 물어봤더니 윤 대통령은 박진 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고 지금 건강이 걱정될 정도로 국익을 위해서 전 세계로 동분서주하는 분이다. 네.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국민께서 자명하게 아시리라 생각한다. 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결국은 야당의 해임 건의안 이 추진하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 결국 국민의 외면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국민 여론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것 같고요. 또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거부권 행사 가능성까지 열어둔 게 아니냐. 이게 통과가 된다면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어서 이제 기자들의 질문이 또 이어졌어요. 비속어 논란이 장기화하고 있는데 유감 표명할 생각은 없는가? 이런 질문에는 윤 대통령이 답변 없이 바로 대통령실로 올라갔습니다. 네. 지금 이제 뭐 이 사실은 인사권자 입장에서 자신이 기용한 장관들에 대해서 감싸주고 칭찬하는 건 또 일견 이해가 되는 대목인데, 네. 지금 이제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외교 참사다, 책임을 묻겠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이 발의를 해서 오늘 본회의에서 해임 건의안이 통과되느냐 마느냐인데 사실 구속력은 없단 말이죠. 네. 어떻게 전개될까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구속력이 없다는 말씀은 해임 건의안 통과된다 하더라도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니까요. 대통령은 또 거부권 행사하면 그냥 네. 장관직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을 민주당이 어차피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곧바로 해임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의 반응을 일단 한번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이번 외교 참사가 정말 잘못되었다라는 사인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용산 집무실의 담당자라든지
또는 대통령 비서실의 문제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대통령 비서실 누군가에게 문책을 할 것인가. 네. 이 문제가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공무원이라면 공무원은 또 다른 방향입니다. 네. 그러니까 징계를 요구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듣지 않으면 끝이거든요. 그렇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익을 챙기지 못한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이걸 총괄할 수 있는 외교부 장관밖에 없고 외교부 장관만이 이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있으니까 진행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은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도어 스태핑과 똑같은 입장을 취할 겁니다. 당연히 거부권을 취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박진 장관이 또 스스로 사퇴할 가능성도 저는 제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처음부터 이 법안을 발의하고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은 이러한 외교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들에게 알리고 또 하나는 이번 외교 순방 성과는 정말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라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핵심은 두 번째 질문이잖아요. 네. 지금 비속어 논란이 뭐 일주일 넘게 기억해 보면 지난주 목요일에 해외 순방 중에 터져 나와서 일주일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 유감 표명할 이 의사가 없느냐 하는 기자 질문에는 이제 묵묵부답이었어요. 네. 근데 요게 풀려야 뭐 외교 문제들이 정리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죠. 네. 네, 그 부분이 사안의 규모로 보면 어떻게 보면 제일 작아 보였어요. 왜냐하면 앞에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이 워낙 큰 이슈이기 때문에 뭐 조문 취소도 있었고. 네, 그게 영국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실익을 챙길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실익과 무관하게 이 발언 논란이 이렇게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 칼럼들이나 뭐 기자들이나 또는 방송이나 또는 용산의 시각을 살펴보면 사과의 타이밍을 놓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김은혜 수석이 나와서 해명을 했는데 그 해명을 하는 시간 동안 이게 정말 큰 사안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무마시킬 수 있을까라는 논의를 하다가 말을 잘못 들었다라는 기조를 잡음으로써 네네. 이게 일파만파 커져버렸거든요. 결국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들이. 네. 뭐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그렇기 때문에 이 사과를 뭉개고 간다면 박진 장관의 해임 건의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대통령의 발언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두고두고 국정감사장을 뜨겁게 달굴 수 있는 것이 실제로 그런 것이냐.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대통령은 또 대통령의 스타일답게 네.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대통령의 굳은 입장처럼 지금 여야가 네. 해임 건의안을 놓고 오늘 국회에서 지금 대치 국면인데 자, 민주당의 입장은 어떻게 나왔나요? 네, 민주당은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 얘기 좀 들어보면 원래는 대통령실 외교 라인에 대한 문책 또 김은혜 홍보수석에 대한 문책이 있었다면 네.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이렇게 제출할 생각은 없었다 이런 네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해임 건의안에 실질적인 실효적인 조치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이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어떤 문책이 아예 없으니까 그러면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해서 경고를 해야 되고 책임을 지는 사람이 누군가 있어야 되는데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해임 건의안 제출 이거 표결해서 통과시킨 것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가 모아졌던 거예요. 결국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걸 오늘 처리를 꼭 하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주호영 원내대표 오늘 네네. 말을 좀 들어보면 아니 수용되기 어려운 건의안 의결을 좀 남발하면 헌법상 해임 건의안 효력만 없어지는 그러니까 희화되는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거 왜 하냐 이런 거고 또 이게 이제 집행에 대한 의미가 있는 그런 건데 결국에는 이게 민주당에서 정쟁으로 이 사안을 몰고 가기 위한 그러니까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통해서 뭔가 대치하는 국면을 만들고 가는 게 아니냐. 그렇다면 민생이 지금 어려운데 네. 계속 혼란만 있게 된다면 결국 피해는 국민만 보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철회해라 이런 거고 특히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서 이거 상정하지 마라. 상정하면 안 된다. 여야 합의 없이 일정을 또 상정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또 주장하고 있고 네. 오늘도 뭐 이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들까지 가서 김진표 의장한테 상정 안 된다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는 상황은 국회 본회의는 정회가 돼 있어요. 네. 아예 산회는 안 됐습니다. 정회가 돼 있어서 열릴 수는 있는데 문제는 합의가 되느냐 안 되느냐인데 11시에 이 두 양당 원내대표가 만났거든요. 네. 근데 합의도 안 됐습니다. 네. 안 되고 김진표 의장이 좋다. 그럼 2시까지 여야가 합의해서 와라. 여야 입장을 좁혀서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현재까지로는 합의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네. 그렇다면 결국 공은 김진표 의장한테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자, 국회의장이 2시까지 시간을 줬는데 지금 벌써 12시 30분입니다. 1시간 반 남았는데. 오평론가님. 합의됩니까? 합의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최초에. 네.
예, 합의가 되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냥 그대로 진행되자. 김진표 의장을 포함해서 네. 국회의장들의 주요 헤드라인을 저는 한번 10년 동안 모아봤으면 좋겠어요. 네네. 그럼 모든 의장들은 합의하라. 네네네. 어떤 사안과 무관합니다. 박병석 전 의장도 그랬고. 예, 근데 정세균 의장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랬고, 뭐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정의화 의장도 테러 정의화 방지법 전 의장도 합의하라는 얘기 참 많이 네. 했죠. 그러니까 정의화 의장이 했었던 테러 방지법 그 정도 제외하거든요. 네네. 나머지 최근에 한 10년 동안의 모든 의장들은 여야가 합의해라. 소속 정당이 있다가 네네. 무소속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소속 정당을 일방적으로 편들어준 의장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소속으로 나오라고 한 것이기도 네네.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합의는 당연히 안 될 걸 알지만 의장은 의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근데 민주당 쪽 의원들 좀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아니 김진표 국회의장의 이 모습 태도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네. 왜냐하면 김은혜 홍보수석이 인정했듯이 네. 이 XX 발언 뭐 한국 국회를 향해서 또 야당을 향해서 했다라고 했는데 국회의장은 뭐 여당과 야당 뭐 네. 모든 이 국회의원들의 야. 국회의장, 국회 네. 대표인데 이 발언에 대해서 왜 입장을 내놓지 않느냐. 이것도 지적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이 부분은 저는 국회의장이 짚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네. 그 입법부 수장이 대한민국 의전수사의 2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리가 되어 있고 국회를 이끌어왔던 사람이고 국회 역시 선출된 권력입니다. 네.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이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 집권 다수당의 최다선 의원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김진표 의장만 하더라도 5선이라면 네. 20년입니다. 네. 그래서 20년 동안 국회 국민을 대표해서 왔는데 미국 의회를 모욕해도 안 되지만 그것이 한국 국회로 향해도 안 되는 발언입니다. 네네. 이것이 만약에 한국 국회로 했다면 매우 유감입니다. 정도는 발표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야 우리 청취자분들의 팩트 체크가 굉장히 날카로워요. 자, 오평론가님이 아까 이건 이제 대통령실 얘기예요. 그 순방 중 해명 전까지 무마하려고 준비했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당일 윤 대통령은 만찬 일정 여러 개를 소화했고 그래서 참모진이 윤 대통령에게 발언의 진위를 이제 이 여부를 물어보는데 시간이 걸린 것으로 전해진 바가 있다. 이렇게 또 이제 확인을 해 주시네요. 그래요. 이 대통령은 일정 소화를 계속했고 네. 자, 김은혜 대변인이 이제 밤에 발표했을 때 대통령에게 확인한 거냐? 네. 나는 대통령실 소속이다. 네. 라고 하면서 이제 확인을 우회적으로 답변한 네, 거죠. 간접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야당이 지금 민주당만 있는 게 아닌데 물론 과반이 넘지만 본회의에 이 해임 건의안이 상정이 되면 통과될 건 거의 뭐 확실시 돼 보여요. 네. 그런데 다른 야당도 있잖아요. 이 정의당 입장은 뭐예요? 네, 정의당은 오늘 해임 건의안 이 상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표결에 네. 불참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따로 움직인다. 네, 왜 왜요? 그런지 들어봤더니 네. 윤 대통령 사과 이게 먼저 있어야 되고 또 비서실 교체가 핵심이다. 이게 지금 안 되는 상황에서 외교부 장관에게만 이번 사태에 책임 묻는 거 네네.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칫하면 해임 건의안이 이제 정쟁의 도구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정의당은 표하고 있고요. 오늘 표결에는 정의당은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상정이 되더라도 정의당 뭐 의원들 6석이니까 네네. 그렇더라도 이제 재적 의원 과반이면 통과가 돼요. 그래서 민주당 의석만으로 통과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정 여부가 뭐 제일 중요한 상황입니다. 네. 아까 이제 오평론가님의 분석에 의하면 지금 얘기한 대통령실의 뭐 문책이라든가 네. 뭐 이제 인원에 대한 경질이라든가 대통령의 사과라든가 이게 이 사실은 이 사안의 정리 방법이 맞으나 네. 그게 안 되니까 그럼 외교부 수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다. 그 정의당은 왜 이 주장을 하죠? 이거 받아들여질까요? 정의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애매해졌어요. 네. 특히나 이번 국회 때부터는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당이 되다 보니까 정의당에게 어떤 지분을 내어주면서 꼭 같이 함께해야 할 파트너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의당이 그 속에서 굉장히 소외됐었고 정의당 스스로가 지금 최근에 비례대표 총사퇴 투표를 할 정도로 당이 굉장히 흔들렸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똑같이 민주당과 간다면 또 민주당 이중대라는 지금 정의당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발언을 들을 정치적 상황에 놓여 있고요. 원론적인 입장 말씀하셨다시피 원래 대통령 집무실이나 대통령 비서실에 책임을 묻는 것이 원론적으로 맞으니까 그것을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민주당과 무조건 다르게 해야 한다는 강박에 빠진다면은 지금 정의당이 그렇게 대통령에게 요구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받아들여지겠습니까? 네.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민주당과는 무조건 다르게 해야 한다라는 오류에 빠지면 안 되고 민주당도 아무리 다수당이긴 하지만 정의당은 무조건 배제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서로 정당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대화를 많이 해야 되겠죠. 지금 정의당은 뭐 재창당 결의를 했기 때문에 네. 당 대표를 새로 뽑는 이제 선거 수순에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기다려 보고요. 자, 두 번째 이슈는요. 이 미국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방한 예정인데 네. 입국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입국을 했고요. 윤 대통령과 만났어요. 네. 이 회동을 가졌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속보로 한 줄씩 좀 나오고 있거든요. 아, 이제 나오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잠깐 좀 전해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 한미동맹 발전 공감대를 형성했다라고 강조를 했고 또 해리스 부통령도 한미동맹, 한반도, 인도 태평양 안보 번영의 핵심 축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이 한미동맹이 계속 이제 발전해 나갈 거다라고 했더니 해리스 부통령도 양국의 힘이 지금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화답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윤 대통령이 바이든과 여러 차례 만나서 동맹 발전 방향의 공감대를 만들었다 이렇게 또 설명을 했고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공동 노력을 탄탄히 할 거다. 이렇게도 얘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늘 저희가 이제 주목한 그런 상황은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네네. 이게 좀 어떻게 될 것이냐. 인플레이션 감축법 문제. 네. 여기에 대한 얘기가 좀 있을지 또 환율 관련해 가지고 통화 스워프 얘기가 좀 있을지 이제 궁금한 상황인데요.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한 뉴스가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요. 자, 한번 후속 보도가 있는지는 계속 지켜봐야 되는데 또 어제도 그렇고 연이어서 지금 이제 한미 또는 한미일 지금 연합훈련 중에 북한은 또 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는 와중이에요. 안보와 동맹의 결속에 대한 메시지는 당연히 한미 간에 내겠지만 우리가 또 지금 미국에 대해서 아니 미국이 우리에게 이럴 수가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우병우 의원님 좀 해결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얘기를 듣고 원론적인 답변 이상의 것을 부통령 스스로가 또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얘기를 들어주는 것도 사실 정치적 사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한국의 대통령이 이런 걸 얘기했다는 기사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마저 사인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야기를 들으러 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한국을 오기 전에 이미 많은 미국의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네네네. 하나 소개해드리면은 프랭컴 미국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서울에서 현대차 회장과 만나서 조지아주 투자 등에 대한 감사를 표시한 뒤에 이 법이 통과된 데에 대해서 한국의 지도자들이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이 부분을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어떻게 듣고 올 것인가. 이 부분이 뉴욕타임즈에 이미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은 동맹인데 우리가 너무 뒤통수 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충분히 듣고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분명하게 한국의 기업가들과 재벌 총수들이 가서 투자를 약속을 하면서 동맹과 그리고 뭐 여러 가지를 확인을 시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조금 더 현실적인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통령인데요. 이걸 뭐 한 번 더 전달하는 압박의 의미는 있겠지만 대통령실의 이제 이 발표에 따르면 이미 지난 해외 순방 뉴욕 유엔 총회 이게 정상회담 형식은 불발됐지만 48초 미팅을 포함해서 뭐 시간 총량이 중요하진 않다. 바이든 대통령도 한국의 우려를 충분히 알고 있고 진지하게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이고 알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요구하는 한국의 전기차에 대한 불이익을 좀 없애주세요 하는 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 거란 말이죠. 이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미국에 공장 짓고 있는데 완성차가 생산되기 전까지 몇 년 동안 보조금을 못 받음으로써 시장 경쟁력을 잃는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한 가지 짚어볼 게 한덕수 총리와의 일본에서 이제 회동 때 해리스 부통령이 한국의 우려를 이해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한국의 우려를 알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우려를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행동하겠다, 어떤 대책을 내놓겠다 이렇게까지 가야 되는데, 근데 지금 세계 경제 상황을 좀 보면은 이게 녹록치가 않은 게요. 킹달러잖아요. 강달러. 강달러를 쓰고 있는 게 미국 입장에서는 뭐 좋죠. 미국 경제도 이제 탄탄한 편이니까 아직까지는 좋은데 신흥국이나 뭐 우리도 그렇고 우리 이제 원화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다들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 우선주의, 그러니까 미국의 상황을 제일 먼저 따져보면서 대처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기조가 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이 문제만 따로 떼내가지고 뭔가 혜택을 좀 더 주는 피해를 보지 않게끔 네. 만들어주는 쪽으로 갈 수가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의구심을 보이는 전문가들 얘기가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11월 중간 선거에서 어떻게든 이겨야 되는 바이든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국내 문제로 네. 인해서 아마 요건 좀 후순위일 것이다. 해결 방안은 나와도 선거 이후에나 나올 것이다. 이렇게 관측들 하고 있으니까 지켜보죠. 자, 12시 40분을 넘겨서 41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통정보센터에 이현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서울 시내 세종대로 모습인데요. 광화문에서 시청 쪽으로 평소보다 많이 밀립니다. 덕수궁 앞에서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했던 영향이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동작대교 부근에 사고가 나면서 마포대교부터 속도가 떨어집니다. 고속도로도 사고가 난 곳들이 있는데요. 호남고속도로 천안 쪽으로 서전주 부근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작업 구간에서 발생한 사고인데 2km가량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 북상주 부근에서도 사고를 처리 중이라 1차로가 막혀 있고요. 뒤쪽 정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여기를 지나서도 점촌 함창에서 문경 휴게소 쪽으로는 작업 여파를 받고 있는데요. 전방 상황 잘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방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환담이 끝났으면 뭐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일정으로 보면 이제 DMZ로 가는 거죠. 네, 여성 지도자들 만난 다음에 그 환담 이후에 네네. DMZ 방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후속 보도들이 계속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는 오늘 오전에 국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지금 어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일단은 원내 다수당이기 때문에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먼저 했고, 오늘은 이제 저 의석 수로는 2당이죠. 네. 국민의힘에서 집권 여당 쪽에서 대표 연설을 했는데 누가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오늘 연설을 했는데요. 맨 처음에 첫 일성이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당 내용상을 의식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 그리고 그동안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했다. 기울어진 의회 권력의 난맥을 탓하기에 앞서 저희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사죄드린다. 네.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이렇게 반성을 하고 나서는 좀 강공을 펼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바로 이제 이번에 논란이 불거진 MBC 자막 조작 사건이라고 국민의힘 부르고 있는데요. 네네네. 이거 관련해서 계속 맹공을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번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관련해서 공세를 펼치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 마구잡이식 흠집내기 이걸 넘어서서 저주와 증오를 퍼붓고 있다라고 민주당을 비판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른바 이제 혼밥 외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있었던 문 대통령의 혼밥 그 외교를 꺼내 들면서 중국 순방 때죠. 그렇습니다. 그 사실과 뭐 순방 기자단 폭행 이 얘기까지 꺼내면서 지난 정부 외교 참사는 까맣게 잊고 터무니없는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까지 내놨다. 무책임한 국익 자해 행위다. 하고 민주당을 겨냥했습니다. 그리고 뭐 망국적인 입법 독재를 서슴지 않고 있다라고 일당인 민주당을 비판했고요. 아울러 지난 정부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잘못에 대해 얼마나 가혹했는지 국민이 모두 기억하고 있다. 민주당이 지금은 검수완박에 뭐 감사 완박까지 밀어붙이면서 자신들의 적폐를 덮는 일에 골몰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아울러 스토킹 수준으로 대통령 영부인 뒤를 캐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절차를 방탄하는 데만 169석 야당의 힘을 몽땅 쓰고 있다라고까지 네네.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MBC를 향한 좀 비판도 있었는데요. 이 MBC가 이 사안에 대해서 자막을 어떻게 보면 가짜 뉴스로 대통령을 흠집내고 국익을 훼손한 일에 앞장섰다. 국기 문란 보도를 자행하고 있다. 언론의 기본 윤리와 애국심마저 내팽개친 망국적 행태다라고 또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생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요. 민생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여야가 함께 또 국회 중진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이걸 좀 해보자. 라고 이재명 대표에게 제안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선정한 정기국회 100대 입법까지를 언급하면서 여야 민생경제협의회를 통해서 이 문제 풀어가자라고도 강조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게 뭐 지금 오늘 워낙 국회가 대치 국면이라 네. 계속 지켜봐야 될 사안인데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오늘은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주고 받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 얘기가 나오면 항상 지금 가처분에 대한 다음 주쯤 이르면 나올 것이다. 또 이제 귀추가 주목돼 있고요. 이 와중에 어제 평론가님 보니까 늦게 윤리위 무슨 발표가 뉴스로 나오더라고요. 네. 어제 네. 윤리위가 열린 거죠? 네, 열렸고요. 그 수해복구 현장에서 전부 차라리 좀 비가 좀 많이 내렸으면 좋겠다라고 발언을 남겼었던 김성원 의원 네네네. 실언으로 아주 크게 질타를 받았습니다.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중계가 네.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연찬의 술자리 무리를 빚었었던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게도 네네.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을 남겼습니다. 개시. 그럼 예. 이제 결론은 좀 시간이 흐르면 나오겠군요. 네, 그리고 보니까 또 권은희 의원도 뭐 징계까지는 아니어도 네. 앞으로 대외 활동을 자제하라 이렇게 엄중 뭐 경고가 네. 내려지기도 했는데 이준석 전 대표는 어떻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관심의 초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윤석 추가 전 징계 대표 건이었잖아요. 추가 징계에서 뭐 탈당 권유가 될 것이다, 네네네. 뭐 제명이 될 것이다 네. 여러 가지 관측이 있었는데 어제는 논의가 없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징계 절차가 많이 할 게 좀 많기 때문에 네. 이 절차 개시건들이 몇 개 있어서 다른 건이 있어서 이거는 10월 6일에 심의하겠다. 10월 6일. 네, 그러니까 권성동 전 원내대표는 그날 이 징계 절차가 개시가 되는 거고요. 네네. 10월 6일에 이준석 이 당원에 대한 심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10월 6일에. 지금 저 가처분이 네. 개천절까지 연휴 지나고 이르면 다음 주에 나온다. 네. 그럼 이게 또 비슷하네요, 시점이. 그렇죠. 10월 6일이 딱 지금으로부터 일주일 뒤 목요일입니다. 네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가 또 다시 국민의힘의 큰 내용을 가져다 줄지 지켜봐야 되는데 가처분이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요. 네네. 내용은 이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이준석 대표가 바람대로 되면은 또 지금 비대위는 의미가 없는 거고요. 이준석 대표가 완벽히 날아간다 하더라도 이준석 대표가 외곽에서 그러면 받아들이고 조용히 있겠습니다. 라고 할 가능성이 있을 네네네. 것인가. 이 부분은 처음 가처분 신청했을 때부터 예상을 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처분의 결정이 어떻게 나오든 그 결과에 따라서 이준석 대표의 대응이 달라질 것이고 받아들여지면 이준석 대표가 원하는 대로 나오면 원하는 대로 또 발언을 남길 것이고 네.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는다면은 또 강경한 발언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관련해서 2부에서 또 안철수 의원의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음 주에 또 국정감사가 시작되잖아요. 네. 이게 뭐 굉장히 야당의 시간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국정감사가 국회의 꽃이다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정기국회 과정의 중요한 기간인데 네. 지금 보도를 하나 보니까 이 일전에 그 국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에 대응하지 마라라고 하는 얘기가 떨어졌다는 것도 있었고 네. 또 대통령실은 국회 자료 요구에 대해서 확인조차 안 했다. 이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우선은 이게 기재부 얘기를 좀 할게요. 아까 네네. 언급하신 대로 네. 기획재정부가 모든 공공기관에 이제 국회에 공공기관 혁신 계획안 제출 요구에 응하지 말라라는 지침을 내렸다. 응하지 말라. 지금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국회 상임위원회가 국정감사 목적으로 요구한 자료 이거는 국가 기밀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제출하도록 법률로 그렇죠. 정해져 있어요. 네네. 그런데 기재부가 아직 검토 단계다라는 이유로 제출을 막은 그런 모습을 보인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조승래 의원을 통해서 확인이 된 건데요. 네네. 기재부가 지난달 24일 내부 연락망 업무 연락 포털 시스템을 통해서 의료실 등에서 이 주무부처와 기재부로 제출한 기관별 혁신 계획을 요구하는 경우 검토 중인 상황으로 제출 곤란함을 안내 부탁한다. 이렇게 공지를 했고,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 감사라는 게 국민의 이제 대표가 네. 의회에서 행정부를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잘하고 그렇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걸 감사하기 위해서는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어떤 애인지 확인해야 되니까 그걸 제출하지 말라고 하는 건 결국 이 입법부의 감사 권한을 침해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공공기관 구조조정 계획 이게 지금 논란이 사실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알짜배기 건물을 팔고 땅을 팔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지금 뭐 명동 땅도 그렇고 일부 보도로 나오고 네. 있죠. 뭐 한전도 뭐 1,700억 네. 자산을 판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헐값에 파는 게 아니냐 논란이 많은데
그런 상황에서 이걸 아예 자료를 제출하지 말라? 이거는 국민들이 이 사안을 아예 들여다볼 수 없게 만드는 게 아니냐 네, 지적이 네.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이제 아예 안 하겠다라고 대놓고 이렇게 하는 건 거의 없거든요. 감사의 협조를 거부하거나 못본것 불응하는 같아요. 느낌은 거의 없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그게 의무입니다. 네네. 해당 기관의 의무고 네네. 그동안 그 해당 기관이 어떻게 투명하게 일을 잘 해왔는지 꼼꼼히 점검하는 기간을 특별히 둔 거잖아요. 네네. 근데 특별히 둔 기간에 불응한다는 건 아예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는 것인데 약간 이런 느낌인데 오창석 평론가님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방송에 불응하는 네, 그러니까 방송 마땅히 들어오기 해야 전에 할 일. 누군가에게 상부의 지시를 받은 거죠. 너 질문에 무조건 답변하지 마. 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셨던 게 대통령 비서실이 확인하지 않고 있다. 네. 이 내용은 대통령 비서실 소관이 이제 운영입니다. 그렇죠. 네. 운영위 소속 의원실 3곳을 확인했다라고 했는데요. 대통령 비서실에게 자료 요청을 지난 21일에 한 의원실도 있고요. 네네네. 22일에 한 의원실도 있고 23일, 27일, 28일에 한 의원실도 있는데 보통 이렇게 자료 요청을 하면은 의정 자료 전자 유통 시스템을 통해서 네네네. 자료를 주고받는다고 합니다. 만약에 요청 내역을 정부 부처에서 확인을 하지 않으면 발송 완료라고만 뜨고요. 예. 만약에 이거를 확인을 하고 답변을 아직 하지 않으면 답변 미제출로 변합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적어도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은 21일에 보내서 오늘 29일이지 않습니까? 어우, 열흘 가까이 됐는데. 네, 일주일 그러면은 넘었죠. 일단은 읽어보고 답변을 준비할 하고 준비할 있어야 되는. 태도를 하고 있으면 답변 미제출로 변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21일에 요청을 했는데도 아직도 발송 완료. 야, 우리가 이메일 보내면 발송 완료하고 찍어보면 우리 수신 확인했는지 알 수 네, 있고. 알 그 수 옆에 있죠. 읽지 않음이라고 뜨잖아요. 네. 사실 읽지 않음의 상태인 겁니다. 이게 심지어는 우리는 네. 뭐 메신저를 써도 1. 상대가 봤나 안 봤나 숫자로 확인을 민감합니다. 하는데 민감해. 민감해. 일주일 동안 일이 사라지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해지죠. 네. 왜 그런 걸까요?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일부러 응대하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네네. 겁니다. 근데 결국엔 이게 취재가 들어가니까 이게 의원실의 자료 요청 내역을 확인했다라고 확인했다? 대통령실에서는 또 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지금은 미제출로 바뀌어 있나요? 지금은 미제출로 바뀌어 있는 걸로. 그러니까 확인은 한 걸로 지금 알겠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국정감사가 좀 이 졸속으로 말고 탄탄하게 내실 있게 방어하는 쪽은 또 방어하는 입장대로 또 이제 이것을 또 감시와 견제하는 쪽은 그런 대로 이어지길 네. 바랍니다. 특히 뭐 이게 이 대통령실에서 MBC에 공문도 보냈잖아요. 그렇죠. 공문을 통해서 네. 이 취재 경위나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있는 네. 상황인데 그런 공문은 보내고 네.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이 정작 국민들한테 제일 중요한 국정감사 관련된 이 자료들은 왜 준비를 소홀히 하느냐 이런 지적이 나올 것 국회에서 같습니다. 날아온 공문이죠. 네. 자, 이외에도 지금 신당역 살인 전주환 스토킹 혐의 1심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는 뉴스도 있고요. 이거는 지금 보복 살인은 빠져 있는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 이어지던 재판의 결과일 뿐이고요. 또 살인 혐의가 추가돼 있습니다. 독도 인근 동해상에서 이 한미일 3국 대잠 훈련이 내일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자, 오늘 한입뉴스 여기서 정리하죠. 박정호 기자, 오창석 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디저트송은요. 청취자 0318님 매일 점심 먹을 때마다 듣고 있습니다. 요즘 계속 안 좋은 뉴스만 나와서 마음이 무겁네요. 아유, 식사하실 때 저희가 죄송하네요. 내일은 웃을 수 있는 뉴스를 하나라도 꼭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디저트송 오석주님의 웃어요 신청합니다.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혼자 살다 혼자 가는 거죠. 다시 돌아올 수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한자어 말고 우리 고유어로 사리라고 하면 여러분은 먼저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냉면 사리나 음력 보름과 금음 사이인 사리를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외에도 사리와 관련된 것으로 오사리와 늦사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선 오사리는 이른 철에 사리때에 잡은 해산물을 뜻하기도 하고요. 같은 작물을 제철보다 일찍 수확하는 일 또는 그런 작물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사리 새우라고 한다든지 배추 오사리는 알이 덜 차서 김장김치로는 좋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사리에서 제일 앞에 붙은 오는 원래 접두사 올의 준말입니다. 올은 곡식이나 열매를 나타내는 일부 명사 앞에 붙어서 생육 일수가 짧아 빨리 여무는의 뜻을 더해줘서 제철보다 일찍 여무는 밤이나 콩, 벼를 올밤, 올콩, 올벼라고 합니다. 또 접두사 올은 몇몇 동사 앞에 붙어서 빨리의 뜻을 더해주는데요. 이와 관련된 것으로는 올되다가 있습니다. 이것은 열매나 곡식 따위가 제철보다 일찍 익는다는 뜻으로 올된 감자라든가 올된 벼 같은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반면에 늦사리는 오사리와는 반대로 같은 작물을 제철보다 늦게 수확하는 일 또는 그런 작물을 뜻합니다. 파사리라고도 부릅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여유로운 저녁 시간, 고품격 시사토론과 함께하세요.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정준희 교수와 함께합니다. 역사, 예조판서 그다음에 좌천성을 지낸 유근이라는 분, 이분이 경제, 달러가 좀 전 세계적으로 좀 귀해졌습니다. 음악까지 초콜릿처럼 꺼내 먹어요. 잠들기 전 꺼내 먹는 지식 알사탕.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당신을 기다립니다. 놓치지 마요. KBS 58분 날씨. 오늘 서쪽을 중심으로 대기질이 좋지 않습니다. 이제 안개는 많이 옅어졌는데요. 수도권과 충남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 초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나쁨 단계를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과 수원, 전주 등지에 먼지와 안개가 뒤엉킨 연무가 끼어 있고 밤에는 경기 북부와 충남, 전북의 공기도 한때 탁해지겠습니다. 서해안과 내륙엔 오늘 밤 다시 안개가 짙어지겠고요. 수도권과 충남은 내일도 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계속해서 호흡기 건강 또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개가 모두 거친 지역은 맑은 하늘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모레까지 대체로 맑겠고 자외선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오늘도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낮에 서울이 26도, 대전, 부산 27도, 강릉, 광주는 28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특히 강원 내륙과 경상권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이 28도, 모레는 강릉, 광주가 30도까지 올라 늦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일요일은 전국 하늘이 흐려지면서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엔 중부지방과 전북에, 화요일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이고요. 이후로 낮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5도, 습도는 56%입니다. 박다효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권 5년의 실패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대통령 순방 기간 비속어 논란에 대해선 민주당과 MBC가 국익을 훼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모든 걸 전 정부와 야당, 언론 탓으로 돌렸다며 국민들의 고달픈 5년을 선언하는 연설 같았다고 혹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는 국민들께서 자명하게 아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국가가 과거 주한미군 주둔지 인근 성매매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했다고 인정한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화제 이슈를 콕 짚어보는 10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국민의힘 비대위에 대한 가처분 결과가 다음 주쯤에 나온다고 하죠. 이 정진석 비대위가 좌초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새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앞당겨지는 것 아니냐 하는 전망도 나옵니다. 자, 오늘은 당대표 출마 입장을 밝힌 분을 모셨습니다. 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을 연결해서 당대표 출마의 각오와 또 당내 내홍을 잠재울 대책과 비전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안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오랜만에 이렇게 연결됐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정계 입문하신 지가 10년이 되셨어요. 네. 사실 그 이전에 30년 된 것 같은데 10년이네요. 네. 그런데 그 이전의 삶이 더 화려하셨습니다. 이제 의사, CEO, 청년 멘토, 교수. 자, 그런데 정치에 입문하시고 가장 크게 느끼신 점이 있다면 뭘까요? 정치를 하면서 정말 정치가 중요한가를 더 실감하게 됐고, 그리고 또 이 많은 분들, 괴롭게 삶을 사는 분들 삶을 개선하는 일이 또 얼마나 어려운가, 그런 것들도 실감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네. 이것은 정말로 어렵지만 값진 일이어서 반드시 해야만 되는 일이라는 사명감이 더 생기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정치를 좀 생산적으로 만들 수 있으면 굉장히 큰 일이 될 텐데요. 자, 예. 그런데 이제 당대표 출마를 결심하셨습니다. 계기는 뭔가요? 네, 사실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저 지금 걱정을 하시는 것이 우리 당의 내분이라든지 대통령 지지율 하락이라든지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총선 전망이 어둡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에게 당을 좀 안정시키고 총선 승리 이끌어 달라는 요구를 여러 곳에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 공식적인 출마 선언은 언제쯤 예정하고 계십니까? 아마도 그 가처분 결과가 우선 나와야 큰 방향이 잡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전당대회에 대한 일정이 구체적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네네. 그러면 아마 그때 의사를 가진 분들이 결심을 하고 그때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게 되겠죠. 네. 자, 이제 일정이 일단 나오면 그때 출마 선언을 기다려 보고요. 언급하신 대로 국민의힘이 지금 당내 내홍이 참 오랫동안 극심한 상태인데요. 그렇다면 현재 당 상황을 보시면서 대표가 해야 할 역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대표가 해야 할 정말 가장 중요한 역할이 화합입니다. 당내 화합하고
그리고 또 총선 승리를 이끌고 그리고 물론 또 그 외연을 확장을 해야지 총선 승리가 가능하겠죠. 네네.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데요. 그래서 저는 다음 당대표가 해야 될 역할이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라고 봅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는 사실은 국민들의 지지를 우선 받는 당을 만들어야겠죠. 네. 특히 사실은 지금까지 선거 역사를 보면 중도층의 지지를 받는 당이 승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중도층으로부터 인정받는 당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 또 두 번째로는 당원들의 또 지지를 굳건하게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지난 정말 4번에 걸쳐가지고 2020년에 그때 총선 때 총선 연대를 하고 2021년 때 서울시장 승리하게 제 몸을 던지고 네. 또 2022년에 단일화를 통해서 대선에서 승리하고 합당을 통해서 지방선거 승리한 이런 지난 4번에 걸친 네. 제 그 결단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 또 세 번째로는 그 뭐 용산이라고 합니다만 대통령과 호흡이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저는 뭐 단일화라든지 인수위원장을 거쳐서 호흡을 지금까지 잘 맞추고 있어서 이런 쪽으로 집중해서 좀 더 열심히 하면 우리가 총선 승리하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역할을 딱 설정해 주셨습니다. 국민당원 용산. 네. 화합이다. 자, 그러면은 지금 당대표의 역할은 잘 정의해 주셨고 잠깐 언급은 있으셨습니다만 이 시점에 왜 안철수가 당대표가 돼야 하는가? 어떻게 좀 말씀 주시겠습니까? 예, 사실 뭐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가 사실 선거 승리를 중도층이 결정하는데 저만큼이나 지난 10년 동안 중도층이 가진 힘과 또 중도층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그리고 또 중도층이 가진 한계,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중도층을 우리 당 지지자로 저는 이렇게 모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번 선거는 수도권이 결정합니다. 네. 이번에 그 민주당의 전당대회 결과를 보시면 민주당 아마 역사상 처음으로 모든 선출직 최고위원들이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네, 네. 그리고 나이도 다 젊습니다. 제일 나이가 많은 분이 58세 이재명 대표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미 수도권이 전쟁터고 그게 최전선이라는 것을 민주당에서는 이미 전략적으로 다 구도를 짜고 있는데 우리 당은 지금 내분이 정리가 안 돼서 아직 준비가 덜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수도권에서 사령관이 나와야지만이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다. 그게 두 번째이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2년 후니까 더 디지털 선거화 될 겁니다. 아하. 근데 디지털 선거에 대해서 저 국회에서 또는 현역 정치인 중에서 네. 저만큼 많이 아는 사람이 드물다고 저는 자부를 네. 하고 있고요. 뭐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보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있는데 제가 대표가 된다면 공과 사의 선명한 대결 구도가 이렇게 국민들이 이렇게 눈앞에 보이게 되는 거죠. 네네. 거기다가 제가 지역구가 대장동 아닙니까? 예. 그리고 저 백현동에서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국민 눈앞에서는 선명하게 공과 사의 구도, 누가 공적인 의무감을 가지고 정치를 하고 누가 사적으로 당을 사당화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준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아주 딱 이제 이 계획을 잡아 놓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최근에 국민의힘 당대표 적합도 여론조사 보니까 이 비윤으로 분류되는 유승민 전 의원이 이제 선두권에 있어서 특히 이 TK 지역의 지지율이 많이 오른 상황입니다. 김기현 의원은 이 야당 지지층의 역선택이 많았다 이런 평을 내놓기도 했는데, 자, 안 의원님께서는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저는 사실은 유승민 전 의원 훌륭한 정치인이시죠.
근데 지금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당원들의 신뢰를 좀 잃으셨습니다. 불행하게도. 네. 뭐 단적인 예로 지난 저 경기도지사 후보 선거 때는 일반 여론조사가 더 많은 50대 50 비율이었었는데도 네. 경선에서 패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조사 결과는 별도로 현실적으로 실제로 여기 경선에 들어가면 지금 쉬운 상황은 아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TK를 방문하면서 저희 집안 뿌리가 사실은 경북 영주시입니다. 네네. 거기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기대감들 제가 확인하고 느낄 수가 있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뭐 전당대회 기간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가면 이 지지율 차이가 어떻게 이제 변화할지도 궁금한 대목이고요. 자신 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네. 그런데 최근에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전당대회 차출설이 나와서요. 혹시 들으셨을 텐데 어떤 입장이세요? 네, 뭐 기본적인 입장으로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당대표 경선에 참여하시고 국민들의 관심이 이렇게 아주 커지면 우리 당으로 시선들이 모아지면 그건 굉장히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 한동훈 장관님도 저는 굉장히 좋은 정치인이 되실 자질이 많으신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장관 된 지 몇 달 만에 그만두고 나오시는 것보다는 좀 더 정치적인 경험들을 더 쌓으시면 네. 조금 길게 보시면 훨씬 더 역할이 많은 좋은 정치인이 되실 그런 가능성들이 풍부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평가하셨는데 다만 좀 시간을 길게 봐야 좋을 것이다. 자, 다음 주면은 국민의힘 비대위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지금 예고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1차 가처분이 좀 인용돼서 깜짝 놀랐을 때 안 의원께서 비대위 전환에 당시에 반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만약에 이번에도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 손을 들어주게 된다면 이후의 당내 상황은 좀 어떻게 수습되겠습니까? 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기각되기를 바라지만 네. 또 만약에 그 가처분 인용이 된다면 저는 최고위 복귀하는 수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근데 지금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준 게 저는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 것이 네. 보통 법원에서 본안 소송할 때는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리기 때문에 네. 가처분을 통해서 하루 이틀 내로 임시 처방을 내는 게 가처분의 네네. 원래 목적이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일주일 동안 기다리는 가처분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드물죠. 근데 그 이유는 저는 이렇게 판단했다고 봅니다. 법원에서도 이거는 법원으로 가져올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내가 일주일 동안 시간을 줄 테니까 그 시간 동안에 정치적으로 해결을 해달라. 수습을 해라. 예. 근데 네. 해결이 안 되면 할 수 없이 법원에서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네네. 그래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이제 뭐 1차 가처분 소송에서 이준석 대표가 이겼으니까 어느 정도 명예회복은 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사실 당에 대해서 애정이 있다면 당을 더 흔들지 말고 정치적으로 좀 결단을 하셔가지고 새로운 지도부를 뽑고 당이 안정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게 그게 본인을 위해서도 당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그를 위해서 지금 현재 지도부로 뽑힌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가 남은 일주일 기간 동안에 노력하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준석 대표와 꼭 대립적인 입장이 아니어도 지금 안 의원님 말씀처럼 좀 중재적인 입장도 당내에서 많이 전해졌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물러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나만 날리면 모든 게 잘 될 것이라는 이 주술적인 생각을 볼 수 있었다. 굉장히 좀 이제 강경 발언이 계속 이어지는데 지금 어제 윤리위가 열렸는데 원래는 이준석 전 대표를 심의할 줄 알았더니 이 추가 징계는 다음 달로 또 넘어갔어요. 예. 만약 이 전 대표가 좀 이제 조용해지던가 아니면은 당에서 이제 방출하게 되면 국민의힘은 문제가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지금도 여전히 아직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은 제가 일관되게 예전부터 처음 사태 시작부터 사실 주장했었던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래야지 이제 당도 안정되고 그 정치적인 미래들도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만들어졌던 혁신위원회 최재형 위원장이죠. 이 죄명과 상관없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은 공천에서 배제한다. 또 공직 후보자 기초 자격 평가 대상을 국회의원 후보자 등으로 확대한다. 이런 혁신안을 발표했는데요. 만약에 안 의원님께서 당대표가 되신다면 이 혁신안은 가져가실 겁니까? 예, 우선은 저 사실은 당연한 것 중에 하나가 집행유예 이상 형 확정되면 피선권권이 제한이 돼서 어차피 네. 그 공천을 받거나 출마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예,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평가 시험 같은 것들은 토론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런데 오히려 만약에 제가 당대표가 된다면 네. 이 혁신안뿐만 아니라 사실은 총선 승리를 하려면 좀 더 강도 높은 혁신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어서 네네. 지금 나온 안에다가 좀 더 충실하게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 예. 예. 자, 이번 당대표가요, 이 차기 총선의 공천권을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당대회가 만약에 이제 진행된다면 또 이 용산 윤 대통령의 윤심이 작용하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윤 대통령과 여러 가지 단일화라든지 인수위원장을 통해서 굳건한 신뢰관계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또 공천이라는 게 이렇게 보시면은 당 대표가 일방적으로 또는 또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한 경우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시도를 하면은 사실 2016년에도 보면 결국은 실패하고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또 그래서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수도권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번 승부는 수도권이 최전선이고 수도권에서 승부가 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우리 수도권의 여당 의원이 10여 명이 지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좋은 분들을 모실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거든요. 예, 오히려 민주당이 지금 현재 현역 의원분들이 많아가지고 개혁을 이루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지. 네.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저희들이 훨씬 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좋은 분들을 모실 수 있는 룸이 많다. 그래서 네. 저는 그렇게 공천 갈등이 있고 이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스스로 윤석열 정부의 연대 보증인이다 이런 표현도 쓰셨어요. 예. 이 윤 대통령과 간혹 연락하십니까? 예, 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들습니다만, 네. 물론 잘 소통하고 있습니다. 네, 잘 소통하고 있다. 자, 최근에요, 이 해외 순방 이후에 대통령 비속어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예. 이게 빠르게 수습됐으면 좋겠다 하는 국민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일단 지금 MBC를 편파 조작 방송 이렇게 규정을 했고 진상규명 TF를 구성했는데 또 이 엊그제 항의 방문도 있었죠. 자, 이게 좀 여당이 이를 더 키우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저는 이 문제가 키우는 것보다는 네. 오히려 빨리 정리하고 마무리 짓자고 이것 역시 저 초기부터 주장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네네. 그리고 사실 이 문제에서 제일 핵심은 무엇이냐? 외교 아닙니까? 네네. 외교는 영어로 one voice fallacy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것은 국내 일은 서로 싸우고 해도 돼요. 사실 의견이 다르면은. 근데 외국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여야 관계없이 그렇게 나와야지 힘을 가지게 되고 그게 우리나라 전체 국익에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 야당 입장에서 이것을 그 한쪽 편에 그런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용을 하겠다고 하면은 조그만 이익은 뭐 야당이 얻을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만 네. 국가 전체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봅니다.
돈으로 따지면 도대체 얼마나 큰 손해를 이번에 보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바람직하지 못해서 저는 빨리 정리하자. 네. 그런 입장이죠. 제일 중요한 건 외교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민주당 쪽 또 이재명 대표 외교 참사의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 지금 오늘 본회의에서 이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처리한다는 거잖아요. 예,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까지 국회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이런 일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저는 이건 또 정치적인 공세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앞으로 담당하는 그 외교부 장관도 앞으로 뭐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좀 더 조심하고 주의하고 그리고 미리미리 사태를 파악해서 대응하는 각오를 또 다지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그 정도로 여야가 서로 타협하고 네. 외교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세계가 워낙 빨리 변하고 바뀌는데 우리가 언제까지나 내부에서 에너지 소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좀 오르신 말씀인데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안철수 국민의힘 대표 체제가 됐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대립각은 딱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지금 또 민주당이 과반 이상 다수당이고 협치도 중요해서 그렇다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예, 저는 어제 이재명 대표께서 데뷔전을 하셨죠. 네네. 대표 연설을 하셨는데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 그런 일들을 본인이 하고 싶어 한다면 사실은 정치 복원이 먼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 대표로서 네. 리더십을 발휘해서 정치 복원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그래야 무슨 어제 이야기했던 그런 것들도 네. 논의를 시작을 해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제 주장했던 것에 찬성하는 건 아닙니다만 네네. 어쨌든 지금 현재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네. 정치 복원은 민주당에서 노력을 해주셔야지 올바로 정상적으로 그리고 또 국민을 위해서 이제 지금 복합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길이다.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치 복원이 우선이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철수 의원과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아까 잠깐 수치는 나오지 않았지만 여론조사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게 누가 대표에 적합한가. 이 조사는요, 이 KBC 광주방송과 UPI 뉴스 의뢰로 지난 26일과 27일 이틀 동안 이루어진 조사고요. 여론조사 전문기관 넥스트워크 리서치가 조사한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중앙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정치권의 허심탄회한 속내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각설하고 시즌2. 자, 오늘 꼭 이렇게 불러달라고 하시네요. 찐 보수 우파 패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현근택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송 한 달간 쉬고 싶은 남자 장성철입니다. 뭐 산티아고에 가고 싶은. 산티아고라도 가든가 아니면 뭐 어디 둘레길이라도 가야 될 것 같아요. 정소영님 씨는 저도 쉬어야 돼요. 우리 네. 현장법사로 팀인데. 현장법사. 네. 현장법사로 이렇게 짝꿍인데. 네. 법사라면 안 되려나? 현장 도사라 그럴까? 두 분이 한 달 쉬면 상당히 많은 방송이 펑크가 날 것 같은데요. 우리 장소영님 씨면은 아마 방송계 난리 날 겁니다. 장혜찬, 김병민 어떻게 안 됩니다. 자, 당분간 안 됩니다. 네. 좀 시국이 태평해질 때까지 힘들어요. 두 분은 달리셔야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각설하고 시즌2 시작해보죠. 두 분이 키워드를 뽑아 오셨어요. 오늘, 자, 현근택 변호사. 네. 이 XX와 가처분.
용호 상박. 이 두 이슈가 팽팽하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요. 네네. 장성철 소장께서는 노답 이재명, 노답 민주당. 오랜만에 또 관심은 없지만 민주당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관심은 없지만 네. 좋아요. 현 변호사님이 또 네. 바로 잡아주시겠죠. 자, 이 XX와 가처분 용호 상박 맞습니까? 용호 상박이 아니더라고요.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저는 사실 이제 지지율이라든지 아니면 이슈가 어느 게 많이 될 건가 이렇게 봤는데 물론 이제 트렌드 검색해 본 건 아닌데 제가 내 트위터 계정에다 이렇게 해보니까 네, SNS에 올리셨군요. 그렇죠. 어느 게 더 지지율 하락에 영향 미치냐 했더니 네. 한 하루 동안에 한 1,600명 정도가 투표했는데 이건 차이가 많더라고요. 셀럽이시네. 95대 5 정도 되더라고요. 95대 5요? 저는 한 6대 4나 7대 3 이렇게 될지 알았거든요. 뭐가 95예요? 당연히 이 땡땡이죠. 이 땡땡이 지지율 하락에 그렇죠. 큰 영향을 이거는 줬다? 뭐 여론조사는 아닙니다. 제 그냥 개인 SNS 한 거니까. 이건 중앙심의위원, 그렇죠. 여론조사 근데 이제 심의위원 이런 들어가도 거죠. 물론 없어. 이제 민주당 네. 지지자들이 많겠지만 이제 가처분 이슈는 네. 이제 너무 오래됐잖아요. 이게 막 이제 거의 몇 달 되다 보니까 좀 약간 식상한 것 같고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거에 반응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마 대부분의 뭐 언론에 있는 분들이나 여론조사 있는 분들도 이번 주나 뭐 다음 주 초에 아마 여론조사 결과 나오는 걸 아마 주시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영향을 미쳤느냐. 그렇게 보면 아마 이 땡땡과 가처분은 용호 상박은 저의 개인적인 판단이었고 용호는 아닌 것 같아요. 용호 아니다. 용하고 여우 정도 될까요? 용호 상박이라는 단어가 지지율을 하락시키는 용호 상박이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몰랐어요? 나 몰랐어요. 그래도 되게 좋아했구나. 괜히 좋아했다. 자, 그럼 하나씩 짚어보죠. 자, 어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과방 의원들 MBC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자, 오늘은 MBC 사장, 보도국장에 대한 고발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나가서 MBC 민영화 주장합니다. 요거 찐 보수 우파 패널 장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민영화 주장은 계속 보수 우파 쪽에서 해왔던 부분이라서 이거를 뭐 별도로 왜 지금 그 얘기를 했어라고 하는 것은 좀 과한 공격인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것을 가장 먼저 보도했고 가로 열고 미국 가로 닫고 그리고 바이든이라는 단어를 MBC가 가장 먼저 썼기 때문에 MBC를 두드려 잡아야 돼라고 생각을 하는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 대해서는 별로 좋지 않은 전략을 쓰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른 방송사에서도 대부분 다 바이든이라고 다 썼고 이렇게 된다면 자칫 잘못하면 대통령이 말씀하신 자유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한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이거를 보장하지 않는 정권 그리고 방송사에 대해서는 조작 왜곡하는 방송사라고 프레임을 씌우는 그런 정권이라는 좀 인식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좋지 않은 전략이다. 국민의힘과 집권 세력의 이미지에 그렇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요. 물론 MBC가 보수파 쪽에서 보기에는 여러 가지 좀 편파적이고 어려운 보수파 쪽에 어려운 방송을 한 거는 맞지만 그것을 이런 식으로 소송을 통해서 또한 항의 방문하고 이렇게 잡는 것이 옳은 방법이냐 조금 좀 의아합니다. 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할 말이 없어요. 우리 정권님 제가 할 말 다 해버려가지고. 그래요? 아니 두 분이 너무 같이 하시다가 생각이 똑같아지시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민영화 부분은 어쨌든 뭐 이번에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나온다는 게 중요하죠. 이 상황에서 손 보겠다는 거잖아요. 가만 안 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고발한다. 뭐 지금 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다 풀단에 다 나갔고 어찌 보면 다 알려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보니까 저도 사실은 이제 9시 한 3, 40분 그 사이에 뭐 SNS에 글을 올린 게 있는데 이게 그 전에 막 문자가 돌았거든요. 대통령실의 문자가 뭐냐면 좀 보도 좀 하지 말아달라. 이게 좀 외교적으로 좀 문제 있는 것 같다. 자제 요청이 있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어찌 보면 이제 그 간사가 그 언론사의 반장들한테 보낸 게 SNS에 막 돌았어요. 뭐 카톡방, 뭐 텔레gram 막 돌았거든요. 그거 보고 제가 이제 올린 거거든요. 영상 보고 올린 게 아니고.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알았냐 이렇게 이제가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민간들은요, 개인들은요, 자꾸 이제 엠바고 깼다 그러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엠바고 아무 관계 없어요. 엠바고는 언론사들끼리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알면 우리가 그걸 뭐 하든 그건 아무 문제 안 돼요. 법적으로도 문제 안 되고. 그러니까 엠바고를 깼다 그러면 방송사끼리의 그 본인들끼리 규정이기 때문에 뭐 출입 금지한다든지 그거 하지만 그게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마치 무슨 뭐 사전에 뭐 유출해서 한 국민의힘 분들도 다 보고 다 올리고 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문제 삼는 건 좀 그런 것 같고 지금 또 자꾸 뭐 허위 조작이라 그러는데 뭐가 허위 조작이라는 건지 왜냐하면 그 말한 분이 내가 어떻게 말했다라고 딱 얘기해 주면 보도한 게 허위 조작인지 판단이 돼요.
근데 지금 본인이 스스로 말한 거에 대해서는 기억을 잘 못한다 그러고 바이든만 아니라 그러고 네. 이 땡땡은 뭐 기억 안 난다 그러고 네.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 그러고 그럼 본인이 뭔 말 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방송사나 그분들은 어쨌든 영상 보고 네. 본인들이 판단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들리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건데. 실제로 여론조사도 보면 바이든이라고 들린다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어쨌든 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어떤 말했는지 그 검증할 때 네. 저도 이렇게까지 해본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얘기를 하거든요. 예. 나는 그 말을 했다 안 했다. 예. 나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사실이냐 아니냐라고 되는 거예요. 근데 말한 분이 정확하게 말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허위다 조작이다라고 할 근거가 뭐예요? 네. 그런 근거 없잖아요. 근데 지금 무턱대고 그냥 허위 조작이다 막 이러고 있으니까 참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죠. 네. 근데 하나 밝혀졌으면 좋겠는 게 있어요. 예. 반디캠이라고 해가지고 그 욕설 영상 한 15초 되나 10초 되나? 네, 그 부분만 따가지고 영상이 돌아다녔잖아요. 네네. 과연 그거 누가 했을까? 그건 꼭 좀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영상 자체는 풀기자단의 영상이고, 그렇죠. 예, 그거를 이제 이 짤이라고 부르죠. 그렇게 편집해서 이제 최초로 도운 것은 누구냐? 그건 의도된 거라고 전 보여요. 근데 이제 그것도 돌았는데 그 반디캠으로 안 한 그냥 영상도 돌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반디캠이라는 건 아시겠지만 어떤 그 화면을 잡는 프로그램이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그게 이제 아마 제가 보기에 무료로 알고 있어요. 그 반디캠 뜨는 대신에. 소프트웨어가. 그러니까 방송국 기자들이 그걸 할 것 같지는 않아요. 방송국에서 그렇게 약간 어찌 보면 그건 개인들이 그냥 핸드폰으로 어떤 영상 그 잡을 때 쓰는 거라서 제가 보기에는 뭐 그 전에 이게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당연히 이제 방송 언론사에서 나왔겠죠. 그러니까 돌아다닌 건데 그걸 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처럼 뭐 민주당하고 유착했다는 등 하는 건 오바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만약 이거를 못 봤다 그러면 웬만하면 우리처럼 뭐 방송하고 뭐 기자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뭐 톡방 많이 있는 사람들은 한 번에 뭐 쫙 올라오니까 그냥 여기저기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뭐 유착이다 하는 건 제가 보기에 좀 이상한 우리가 것 같아요. 이제 여론조사에 민감하기 때문에 여론조사나가 등장해서 KBC 광주방송과 UPI 뉴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넥스트 위크 리서치에 의뢰를 했고요. 지난 26일, 27일 이틀 동안 조사했는데 이 응답한 사람 중에 61.2%가 바이든이 맞다. 자, 26.9%는 날리면이 맞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이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장 소장님, 정진석 비대위원장 아까 이게 좋지 않은 전략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셔서 두 분 의견은 같아요. 근데 장 소장님은 아무래도 이게 또 정부, 대통령실, 여당 입장에서도 이렇게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조언을 하신 건데 정진석 비대위원장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MBC가 망국적 국기문란 보도를 자행했다 이렇게 성토를 했고요. 이 대통령이나 여당이 좀 수세로 가지 않을까 했는데 더 강한 기조로 나오고 대통령도 진상규명이 우선이다. 나머지는 그 이후 문제다 하는 입장이고요. 자, 이 공세적으로 가는 전략은 누가 왜 택했다고 보십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대통령의 지시죠. 진상규명해라고 했잖아요. 나는 XX라고 얘기한 거는 나는 솔직히 기억이 안 나. 바이든은 안 했어. 그러니까 이거 진상규명해. 그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참모들도 거기에 편승해가지고 자신들의 잘못을 좀 덮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잘못을 더 덮어 씌우는 것처럼 외부의 보여요. 적을 설정한다. 저도 참모를 많이 해봤고 국회에서 일을 해봤고 높은 분도 많이 모셔보고 그 높은 분들이 많이 실수한 것들 다 그냥 커버하고 다니기도 해봤어요. 근데 그 커버와 수습의 가장 첫 번째 요건은 뭐냐면요. 빠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빠르게. 빠르게 안 하면은요. 쫙 퍼져가지고 이거 수습이 안 돼요. 처음에 그냥 빠르게 빠른 시간에 단시간 안에 임팩트 있게 딱 수습해야 되는데 13시간 동안 뭐 했냐고요. 이건 참모들 잘못이죠. 우선 속도가 늦었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한 것보다는 상대방에서 조작, 왜곡, 국기문란 그런 보도를 했다라고 그냥 막 더 세게 공격을 하는 거죠.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이러한 행동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다. 그 얘기하시니까 예전에 김무성 대표 이제 비서관 지내셨으니까 노루패스 할 때 계셨습니까? 그때 이제 사무실 그 얘기를 또 왜 꺼내는데 잠깐만 어떻게 빠르게 했냐 안 했냐 지금 얼마나 빠르게 했는지 물어보는 거죠. 얼마나 빨리 잘 대응이 끝났다. 그때는 대응을 하기 전에 이미 영상을 쫙 퍼져가지고 그렇게 빨라요. 요즘 그렇게 빠르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요 이 국회 과방위의 이제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자, 대통령이 이 땡땡 발언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난다고 했지 안 했다고 한 건 아니다. 그럼 요거는 했다는 취지로 해석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으로 말장난인데 네. 술은 먹었지 음주는 안 했다. 나는 뭐 그냥 뭐 참 그런 얘기가 과거에 많았습니다. 나 뭐 얘기하고 진짜 창피해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말 저는 문제라고 봐요. 네. 어제 그 MBC 항의 방문한 분들 몇 면을 보자고요. 윤두현 의원 네. 지역과 대구예요. 네. 홍석준 의원 대구예요. 네. 박대출 의원 경남 진주예요. 네. 그리고 박성중 의원 네. 가장 수도권에서 서울에서 제일 좋은 강남 서초예요. 서초죠, 서초. 자기들은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돼요. 네.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 왜 보이느냐? 저 2024년도에 저 공천 주세요. 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그 지시사항 결사옹위 충성 다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저는 보수파와 국민의힘을 망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네. 저는 모든 일 다 그래요. 지금 옛날 독재 정권 시절처럼 뭐 그렇게 강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유튜브라든지 SNS라든지 이런 게 없는 시대면 신문만 있는 시대면은 이렇게 우기면은 어느 정도 통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정말 많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정보에 접해서 개인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박성중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면 국민들은 참 기가 막히네. 장난하나?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은 국민의힘과 보수파 진영이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어요. 전 그게 두려운 거예요. 억지 쓰는 것을 강요하면요. 국민들이 버립니다. 여쭤본 김에 하나 더 오늘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방송에 나와서 윤 대통령이 그동안 살아온 과정이 있기 때문에 뭐 지인들이 많겠죠. 검찰 조직 안팎으로. 윤 대통령과 술자리를 50번 넘어 100번 가진 사람들조차 이번 비서고 논란을 보고 윤석열이 왜 저렇게 변했나라고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대통령실에서 어떤 말들이 나오고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게 현 변호사님 주제인데 왜 자꾸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네. 내부 사정을 더 잘하실 것 같아서. 내부 사정 말씀드리면 대통령실은 바이든이라는 단어를 꺼내는 사람들은 가만두지 않겠다. 그거예요 지금. 네네. 격앙돼 있어요. 감독. 바이든하고 다 잡혀가는 거예요? 아니 근데 네. 저는 사실은 참 희한한 게 네. 아니 본인이 뭔 말을 했는지는 본인이 잘 알잖아요. 가장 잘 알겠죠. 잘 알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땡땡 그게 이제 흔히 쓰는 말이 아니면 평소에 아주 자주 쓰는 말이면 기억 못할 수도 있는데 우리처럼 만약에 그런 거를 함부로 안 쓰는 사람들이면 왜냐하면 영상이 이제 전 국민이 봤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말을 했는지는 그거를 본인도 봤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이제 기억을 떠올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 주변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몇 번이나 봤습니까? 뭐 소음 제거까지 해서 보고 0.5배에서 0.7배에서 네. 10번씩 100번씩 다 들었는데 근데 지금도 보면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나는지 안 나는지 뭘 대해서 정확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해석을 계속 다른 사람들이 있고. 오히려 뭐 기억 안 난다고 한다, 뭘 안다 그런다, 바이든은 아니라고 했다, 뭐 이 땡땡은 했는 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뭐 그러니까 이제 안 했다고는 안 했다. 기억이 안 난다고 했지 안 했다고 한 거 말한 건 아니지 않느냐. 기억은 안 했다는 난 취지로 이 해석이 돼요. 했다는 취지예요. 네네네. 아니, 했으면 하고 안 하면 안 한 거지. 뭘 이렇게 복잡해요. 네. 그냥. 근데 이 땡땡은 누가 봐도 들리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근데 네. 여기다 대고 우리가 이걸 또 뭐 기억나는지 안 나는지를 우리가 또 논평을 해야 됩니까? 그럼 이걸 밝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억나는지. 그럼 우리 뭐 뇌수술 해가지고 뭐 뇌파 검사라도 해봐야 돼요? 그럼 그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기억이 난다 아니면 안다 모른다 이런 거는 주관적인 판단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본인이 그냥 극복하는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게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 땡땡이란 말을 너무 많이 했나 평소에?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어요. 습관처럼 많이 하니까. 옆에 사람들도 반응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그 장관이나 그 뭐 수석 이런 분들이 지나가다가 이 땡땡 그럼 얼굴 한번 쳐다볼 것 같잖아요. 아니 대통령이 그런 말. 근데 다들 그냥 자연스럽게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그 말을 많이 듣는 거예요. 이분들이 익숙해져가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심해. 아니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대통령 수행 갔어요. 평소에 그런 말 한 번도 안 들었어. 근데 우스갯소리라도 이 땡땡 그래요. 그럼 고개라도 돌려보지 않겠어요? 깜짝 놀라서. 이렇게 같은데 다들 그냥 무심코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말들을 평소에 참 많이 들으시나 보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그냥. 자,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자, 전선이 지금 그 결과가 지금 국회로 오늘 확대돼 있습니다. 자, 2시까지 정했는데 뭐 한 20분 남았거든요. 과연 오늘 뭐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가 되냐 안 되냐. 그 전에 상정이 되냐 안 되냐. 자, 오늘 여기에 대한 윤 대통령의 오늘 아침 출근길 발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고
지금 뭐 건강이 걱정이 될 정도로 국익을 위해서 전 세계로 동분서주하는 분입니다.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는 뭐 국민들께서 자명하게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종원 의원이 이렇게 장기화될 일인지 유감 표명하실 생각 없나요? 자, 끝에 이제 유감 표명하실 생각 없나요에는 이제 답하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두 분에게 하나씩 여쭤볼게요. 자, 윤석열 대통령의 이 말을 들으면 해임 건의안이 만약 국회에서 본회의 통과가 되더라도 거부권 행사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 당연하죠.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인데 설마 뭐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을 내칠 리는 없다. 그렇죠. 밀리지 않겠다. 네. 그 뜻이죠. 자, 그런데 그러면 현 변호사님, 지금 이 김진표 국회의장 합의해라 2시까지 정해. 자, 그런데 오늘 상정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뭐 내일쯤에 하지 않을까 봐요. 원래 24시간 이후 그다음에 72시간 이내니까 네네네네. 물론 뭐 오늘 민주당에서는 오늘 요구하는 것 같은데 사흘까지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약간 이제 그 의장 입장에서도 그래도 시간을 좀 주는 게 낫잖아요. 바로 하자마자 그러면 할 테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법상 24시간 이후 74시간 이내 표결 한다라고 돼 있어요. 표결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재량이 있는데 의장한테 재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순간에 표결을 해야 돼요. 안 하게 되면 본인의 의무를 방기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지금 그러니까 의장 입장에서도 재량이 없다. 하긴 해야 된다. 근데 언제냐 문제인데 언제냐. 근데 72시간 이내로 해야 된다. 72시간. 왜냐하면 이게 뭐 본회의 소집을 또 항상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고민할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제 저녁 보도를 보니까 국회의장실 관계자 발해서 보도가 자, 해임 건의안은 발의한다고 해서 반드시 상정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런 얘기가 잠깐 흘렀어요. 그러면은 사실은 표결한다라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표결한다라는 상정이 안 되면 표결 자체가 안 그렇죠. 되는 거니까. 표결할 수 있다 그러면 재량이 있는 건데 표결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재량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아마 의장도 저는 그런 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뭐 다른 보도에 의하면은 오늘 한다라고 민주당 관계자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도 날짜를 따져보면 현 변호사님 얘기한 것처럼 금요일 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왜냐하면 내일까지 박진 해임 건의안 가지고 막 논란이 언론에서 나올 거고 내일 만약 어떤 결정이 나면 주말도 박진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 계속 언론 보도가 나올 거 아니에요. 있고 하다가. 이슈를 지속시킨다는 점에서 금요일 날 하는 게 맞는데 저는 하게 되면은 178표를 넘느냐 안 넘느냐 이거를 중점 들여서 보시면 좋을 것 사실 같다. 과반 넘으면 통과인데 178표가 중요하다. 그게 뭐 이제 예를 들면 뭐 친여 성향의 무소속 의원, 그다음에 민주당 그리고 다른 당들 다 합쳐보면 정의당은 참여를 안 한다고 했으니까 6석 빼면요 178표가 나오거든요. 이거보다 더 나오면은요 국민의힘의 이탈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그거는 되게 커다란 파장을 가져올 거예요. 대통령께서 분명히 이건 나 박진 이거 나 지킬 거라고 딱 이미지 지시를 주셨는데 이탈표가 나온다라고 하면 야 이게 지금 집권 초기인데 누수 현상이 나올 거다라고 언론에서 판단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원내대표나 원내대표단이 아주 세게 단속할 거예요. 야 이탈표 나오면 안 돼. 의원들 다 이거 우리 이거 반대표 던져야 돼.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 뭐 통과는 거의 기정사실화 돼 있죠. 왜냐하면 지금 아시겠지만 뭐 장관이 무슨 잘못이냐 그러는데 대통령실에서 잘못했죠. 뭐 안보수석이라든지 뭐 홍보수석이 잘못했는데 이분들은 뭐 국회에 책임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결국 국무위원 장관이 이제 국회에 책임지는 사람인데 지금 뭐 어떤 여론조사를 봐도 순방 결과 긍정보다 부정 여론조사하면 또 얘기해야 되나요? 부정 얘기 안 할게요. 어쨌든 부정적 여론이 굉장히 높습니다. 수치 얘기 안 할게요. 그러면 사실은 누군가 책임져야 되거든요. 근데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대통령도 어찌 보면 인사조치도 안 하고 있고 야당에서 요구한 것도 그겁니다. 좀 이거에 대해 책임 물어라. 어쨌든 교체해라는데 안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장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찌 보면 그건 장관의 숙명이기도 하죠. 장관의 숙명이다. 여기까지 하고요. 자, 두 번째 키워드 장성철 소장께서 꼽으신 가처분 얘기 안 해요? 가처분은 다음 주에 하려고요. 왜냐하면 다음 주에 뭐 나와봐야 지금 예언을 하셔야 되니까 예언을. 자, 노답 이재명, 노답 민주당. 자, 이게 찐 보수 우파 패널께서 보시기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답이 없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재명 체제 1개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니 답이 없는 것부터 말씀드리면 지지율이 안 올라요 민주당. 민주당이. 예를 들면 이렇게 집권 당이 지금 몇 달 동안 내분으로 인해서 싸우고 대통령 지지율 엄청나게 떨어졌잖아요. 악재가 많은데 민주당 지지율이 이 정도 되면은요 국민의힘을 아주 그냥 원사이드하게 앞서야 돼요. 그런데 그냥 거의 박빙 수준의 지지율이 나오더라고요. 몇 개를 계속 보면은. 그럼 이거는 뭐겠어요? 이재명 당대표의 체제에 대해서 그 체제를 갖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강력한 지지층을 빼놓고는 민주당도 뭐 똑같은 것 같네. 민주당 지지 못하겠네. 그것이 아닌가. 그래서 답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결국에는 이재명 체제 1개월 동안 평가를 해보면 죄수의 딜레마에 빠진 민주당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개항을 해 출마도 하고 당대표 되고 당원 80조 다 바꾼 것에 대해서 민주당의 의원들과 지지층은 찬성을 보냈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둘 다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맞이하게 됐다. 지지율이 안 오른다. 첫 번째 이슈에 대해서는 장 소장님의 의견에 현 변호사님이 동의를 표하셨는데. 동의하세요, 현 변호사님. 이거 동의하십니까? 글자 바꾸면 될 것 같아요. 노답 윤석열, 노답 국힘당. 사실은 뭐 민주당이 지지율이 안 오르고 있다는 거는 뼈아픈 지점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그게 뭐 이재명 대표 체제가 됐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뭐 온 관심이 다 그동안에는 이제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이 가 있다가 지금은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이 비속어 논란으로 와 있잖아요. 그만큼 어찌 보면 주도를 못하고 있는데 원래 뭐 야당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이렇게 뭐 해임이라든지 아니면 뭐 법안을 거부한다든지 하고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나마 일당이다 보니까 뭐 우리가 약간 어찌 보면 뭐 법안 같은 걸 할 수 있지만 그것도 이제 시간이 돼야 하는 거거든요. 평상에 되는 일이 아니에요. 야당 역할이 그렇지 않은 것 같고 뭐 어쨌든 위기 상황은 칼날 위에 있는 건 맞죠. 왜냐하면 계속 수사 계속 하고 있고 지금 뭐 저기 수원지검 차장 검사도 바꾸잖아요. 뭔가 이제 바꾼다는 얘기는 뭔가 제대로 좀 해라 시그널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수사 어찌 보면 이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건데 뭐 그런 식으로 계속 한동훈 장관이나 뭐 윤석열 대통령이 당연히 검찰의 인사는 대통령이 합니다. 최종적인 권한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사 제대로 해라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만큼 이 수사에 신경 쓰는 만큼 아마 뭐 민생이나 환율이나 주식이나 뭐 물가 부동산에 신경 쓰면 좋아질 거예요. 근데 이제 아는 분야는 이런 것밖에 없고 다른 거는 뭐 제대로 못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있는 한 국민의힘이라든지 윤석열 대통령이 실수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항상 물타기와 대치기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XX 발언 같은 경우도 막 민주당 쪽 패널분들이 막 공격을 하면 아니 당신네 당대표는 더 심한 욕도 하지 않았느냐. 그거에 대해서 당신들 그때 옹호하지 않았느냐. 누구한테 지금 뭐라고 하느냐라고 하면 별로 말씀도 못 하시더라고요. 어떻습니까, 현 변호사님? 아니 그때 옹호한 사람 없어요. 누가 옹호해요? 저도 이거 당연히 사과해야 된다 그랬고 그때 사과했죠. 사과하지만 어쨌든 여러 차례 했죠. 했습니다. 당연히.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 이 말 자체를 인정 안 하고 있어요. 말 자체를 그 온 국민 다 들었는데도 뭐 사과하는커녕 유감 표명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 말은 뭐냐면. 그러한 일들 과거에 예를 들면 검사 사칭, 음주운전, 형수욕설 이러한 아킬레스건이 없는 당대표였으면은 정말 저희들은 더 할 말이 없었다. 국민의힘도 그렇다. 그런데 당대표의 리스크가 민주당의 리스크가 돼버린 현실에 대해서는 뼈아프게 생각을 하시라라고 말씀드립니다. 뭐 민주당에 이제 던진 이야기셨고요. 자, 그 이재명 대표 어제 첫 번째로 교섭단체 대표연설 데뷔전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죠. 외교 참사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 그것이 이제 오늘 박지원 외교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 상정되느냐 통과되느냐 그렇게 바로 하루 만에 와 있고요. 그 외에도 정책 의제로는 기본사회를 내놨습니다. 과거에 공약이 주로 기본소득 확장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개헌특위 얘기를 했어요. 개헌을 화두로 던졌습니다. 4년 중임제 22대 총선에 국민투표를 제안했는데 자, 장 소장님 어제 대표 연설에선 어느 대목을 좀 눈여겨보셨어요? 두 개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상대당 당대표가 이런 대표 연설을 하면 그 다른 당 의원들은요 계속 야유하고 욕설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어제 이재명 당대표가 연설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박수가 쏟아졌어요. 면책특권을 우리 이거 내려놓겠다. 또 소환제. 와 그래 막 박수를 친 부분이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에 대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내가 꿈꾸는 대한민국은 이런 나라예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우리가 민주당과 함께 이런 나라 만들고 싶어요. 정말 잘 쓰시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철학적 가치관 여러 가지 잘 들어가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딴 거 뭐 다 좋은 얘기는 뭐 이미 충분히 네. 했었고 잘 쓰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유익 있게 본 게 뭐냐면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한 공격이 네. 이재명 당대표가 대표연설을 통해서 시작을 했다, 스타트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근거 없는 시행령 통치는 삼권 분립 위반이고 헌정 질서 파괴하는 행위다. 네네네. 바로잡겠다 이랬거든요. 시행령 정치를 헌정 질서 파괴나 삼권 분립 위반이라고까지 해석을 한 것은 뭐냐면 한동훈 가만두지 않겠어 라는 공격의 첫 페이지를 끊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어제 오후에 바로 민주당에서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헌재에 나가서 했던 여러 가지 얘기들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이제 민주당에서는 고소해버렸잖아요. 네. 앞으로 계속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계속 공격을 하고 틈만 나면 한동훈 장관에 대한 법적 조치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보여집니다. 최 변호사님. 이게 시행령 문제는 당연히 상권 분립 위반이죠. 네. 왜냐하면 입법권을 침해하는 거잖아요. 입법에서 하지 말란 거를 지금 법률을 시행령을 정했는데 그럼요. 거기에 기본적으로 시행령? 입법 법률 우위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지를 해석을 해가지고 아니 근데 지금 이게 한두 번 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 뭐 법무부 안에 인사 만들지 경찰청 경찰국 만들지 그다음에 또 지금 범죄 수사 범위 또 넓히지 그것도 한동훈 장관이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사실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봐도 기존에 이런 적은 없어요. 문제되는 것이고 이게 뭐 그 박홍구 원내대표는 박홍구 원내대표를 딱 특정해서 얘기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가 문재인 대통령 뭐 이재명 상임고문 지키겠습니다 그랬는데 이걸로 마치 이제 그 의도로 이 법을 개정한 것처럼 몰아가니까 박홍구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을 특정했기 때문에 당을 한 게 아니라 민주당 얘기했으면 뭐 이게 당연히 명예훼손 이런 게 안 되는데 그래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고소를 한 거죠. 고발이 아니라 고소인 거죠. 본인이 한 거죠. 어쨌든 시작이 된 거다. 시작이 됐다. 잠깐 얘기 나온 김에 진짜 궁금했어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얘기를 꺼내셨으니까 전당대회 차출설 근거 있습니까? 없어요. 근거 없습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당대회보다 내년도 하반기 때쯤 법무부 장관 그만두고 2024년 총선 때 한 1년 정도 좋은 하고. 지역구 공천 받아가지고 나와서 당선돼서 대권 후보로 키우려고 할 것 같아요. 배지를 달고. 네. 그래서 지금 배현진 의원 지역구가 얘기가 나오던데 그건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디 이제 대구, 경북, 부산, 경남을 주기는 어렵잖아요. 영남권을 고향도 아니고 연고가 있어야죠. 연고도 없어요. 연고는 지금 강원도일 거예요 아마. 근데 강원도 지역은 주기가 좀 적당하지 않은 것 같고 왜냐하면 대권 후보로 키워야 되는데 수도권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확실히 당선될 곳이 강남 3구잖아요. 근데 서초나 강남구 주면 너무 눈치 보이잖아요. 송파. 약간 옆에 있는 송파 중에서도 당선 가능성이 높은 배현진 의원 지역구. 그래서 배현진 의원이 지금 충성 경쟁을 세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본 겁니다. 나름대로의 분석. 네. 지금 뭐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쫄아 있어요. 왜냐하면 뭐 종로 간다는 말도 있고 송파 간다는 말도 있고 강남 서초 간다는 말도 있고 오면 다 비켜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이 보면 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여기 분들이 다 왜냐하면 점삼은 바로 아웃이니까. 지금 그 수도권의 현재는 국민의힘 의석이 많지 않잖아요. 지금 상태대로 계속 가면 2024년도에도 의석수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여론조사 내용 보면 되게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국민의힘에 좋은 것이냐. 국민의힘 의원들 위기감 느끼셔라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이번에는 좀 현 변호사님 전문 영역을 여쭤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최근 뉴스 중에 큰 게 이제 연설 마친 이재명 대표 구체적인 계획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 여기에 대해서 답을 했는데 이 중에 이 측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구속 이 질문에는 좀 말을 삼가했어요. 이게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역대 뇌물을 받았다 이런 혐의 아니겠습니까? 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현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거를 마치 이제 쌍방울 얘기를 또 이거 진짜 몇 달째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는 뭐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었는데. 아니, 이재명 지사에 대한 건 변호사비 대납이죠. 전환사채로 뭐 20억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때 맨날 했어요, 저도. 전환사채가 뭐죠?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식이라는 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아주 대기업 주식은 몰라도 변호사들 중에 주식으로 돈 받는 사람 나는 본 적이 없어요. 현금으로 계좌로 받거나 아니면 수표도 어찌 보면 좀 이거 거액 같은 건 수표도 위험성이 있다고 보는데
근데 이거 20억 지금 전환사채 나온 지가 지금 몇 달인데 그러면 딱 2개 나와야 되죠. 예를 들어서 어느 변호사한테 어느 회사에서 돈을 줬느냐. 그 변호사비 어떤 그게 나와야 되잖아요. 줬느냐. 근데 지금 변호사 이름도 안 나오고 돈 얼마 줬는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쌍방울 다 털다 보니까 이제 나온 거죠. 이화영 전 지사 법인카드. 그러면 약간 유탄 맞은 셈인데 뭐 물론 당연히 이게 이제 경기도지사 하면서 받은 게 아니고 그 전부터 쌍방울이 사회 이사하면서 법인카드 쓰다가 도지사 와서 경기도 와서도 계속 쓴 거잖아요. 부지사가 됐는데 그렇죠. 썼고. 그건 조금 문제 있죠. 제가 봐도. 왜냐하면 조금 문제 있어요? 아니 많이 공무원이니까 문제 쓰면 안 있지. 된다고. 많이 문제 예를 들어서 있지. 이재명 지사가 부지사 된 다음에 취업을 시켜주고 거기서 받았다. 그러면 이게 이재명 지사랑 관련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옛날부터 쓰던 건데 그러면 부지사 왔다고 너 무슨 카드 써? 줘봐. 확인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본인이 그냥 알아서 쓴 거지. 개인 카드인 줄 알았을 대북 수도 사업도 있고. 아시겠지만 이게 물론 쌍방울이 어떤 뭐 역할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쌍방울이 뭐 대북 사업을 하고 싶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 이제 경기도의 그 평화부지사 이분이 맡았으니까. 근데 됐고. 뭐 이것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공식적으로 어떻게 뭐 후원을 하거나 이런 거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 법적으로 문제 안 된다고 봐요. 뭐 우리 그런 행사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돈을 주고 뭔가 대가를 받았거나 아니면 여기 쌍방울이 여기서 뭔가 북한을 받았거나 이런 거는 좀 문제가 되는데 오히려 이제 이화영 기자가 뭐 차명으로 뭐 주식을 받았다, 뭐 아들을 취업시켰다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 개인 비리예요. 개인 비리고. 개인 비리일 수 그렇죠. 있다. 개인 비리일 수 있죠. 이게 아니 변호사비 대납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화영 부지사가 뭐 그 역할을 했다. 예를 들어 중간에 예를 들어 변호사 법무법인하고 쌍방울 사이에 다리 역할을 했다. 아니면 소개를 해줬다. 아니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어떤 법적인 일을 맡아서 했다든지 하면 이제 그게 연결고리가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게 몇 달째 얘기하는데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는 것 같은데. 됐고 개인 비리일 수 있으나 지금 이재명 대표와의 연결고리는 없지 않느냐. 자, 1분 남았습니다. 장 소장님 공격해 주시죠. 이거 제대로 이제 조사하고 수사해야죠. 이제 시작됐다. 네, 이화영 지사 같은 경우에는 국회 보좌진부터 시작을 해서 의원까지 하고 그 도의 부지사까지 했던 분이잖아요. 사실은 2004년 국회의원인데 그러니까 젊었던 시절에. 공적관념이 있어야 되는데 2억 5천만 원이라는 그러한 금액을 공직 시절에 썼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저는 이 구속은 결국에는 불허 구속. 이재명 당대표와 당시에 도지사였을 때 어떻게 했어? 쌍방울과 변호사비 대납해 준 거 네가 연결시켜 준 거 아니야? 그리고 대북 사업하는 거 경기도에서 좀 뒷받침해 주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 다 이재명 당시 도지사가 지금 뭐 용인한 거 아니야? 그런 식의 불허겠죠. 뭐. 불허 구속. 그래서 한마디 불허 반박을 구속이다. 하면요. 반박하면 나또 변호사 선임 이런 거는 사실은 이재명 지사가 아시겠지만 변호사 20년 하다 정치했거든요.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본인 뭐 대학 동기나 연수원 동기나 그런 사람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누구를 거칠 필요가 없어요. 이유가 없다. 직접 당하죠.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조사할 거라는 거죠.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또 뒤에 가니까 뜨거워지네요. 자, 찐 보수 우파 패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님과 형의택 변호사님 함께했습니다. 각설하고 시즌2 오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최영일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소식이 다 나갔습니다. 자, 내일 금요일이죠. 9월의 마지막 날이고 저는 낮 12시 2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